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의 최정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프로젝트 리액터의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알아보고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마블 다이어그램 읽는 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오늘의 메인 주제인 플랫맵의 만능성과 오퍼레이터의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예제를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비동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인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자바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콜백, 퓨처, 컴플리터블 퓨처 등의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프레셔를 통해 완전한 남블러킹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리액티브 스트림스 표준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 표준이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스 표준을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 리액터, RX 자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프링 웹플럭스 등에서 널리 쓰이고 다양한 오퍼레이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IDE에서 mono.just 뒤에 점을 입력하면 모노에 대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100개가 넘어 보이는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들겠죠. 리액터 레퍼런스나 자바독을 전부 찬찬히 읽어볼 인내심이 없다면 보통은 맵이나 플랫맵 같이 필수적인 몇몇 오퍼레이터들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오퍼레이터만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가독성이 저하되기 마련이죠. 사실 이번 발표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된 가독성이 좋지 않은 코드를 본 순간입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에서 과거에 실제로 사용했었던 코드를 가공하여 리액티브 스트림스에 관련된 부분만 남긴 것입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새로운 팀에 배치받아서 신규 스펙 관련 코드를 확인했더니 이런 코드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은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메소드가 50줄이 넘는 데다가 10번이나 되는 들여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새로운 체인 오퍼레이터들까지 대략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배포했지만 코드를 읽기 어렵고 읽기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고 수정을 못하고 버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독성이 좋지 않은 코드들을 리팩토링하면서 얻게 된 경험들을 공유한다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리액터를 이용할 때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리액터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용한 오퍼레이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리액터 오퍼레이터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그림인 마블 다이어그램을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위 선이 소스 플럭스이고 그 위에 화살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도형으로 표현되는 엘리먼트들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엘리먼트들은 가운데 오퍼레이터를 지나 아래 선으로 표현된 아웃풋 플럭스로 방출됩니다. 인풋과 아웃풋 플럭스의 수직하게 그은 굵은 선과 X 표시는 각각 컴플릿 시그널과 에러 시그널이 방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오퍼레이터의 인풋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은 3개의 엘리먼트 중 마지막 삼각형 엘리먼트만 오퍼레이터를 통과하여 다음 플럭스로 전달된다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두 번째 오각형 엘리먼트가 들어오자마자 캔슬 신호를 전달할 경우 오각형 엘리먼트만 다음 플럭스로 방출하며 그 뒤의 엘리먼트는 요청하지 않고 바로 컴플릿 시그널이 방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자주 쓰이는 웬만한 오퍼레이터의 작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들은 모노와 플럭스 모두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마블 다이어그램도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모노에 적용할 때와 플럭스에 적용할 때 여러 엘리먼트가 들어온다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플럭스의 마블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맵은 인풋 플럭스에서 방출되는 엘리먼트들을 이용해 새로운 이너 퍼블리셔들을 만들고
이 각각의 이너 퍼블리셔에서 방출되는 엘리먼트들을 그대로 방출합니다. 이너 퍼블리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에 리액터를 사용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터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플랫맵이 굉장히 유용한 건 맞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코드를 볼까요? 보기만 해도 정신이 혼미해지죠. 숙련된 개발자라면 이건 잘못된 형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꼽아볼까요? 플랫맵이 5번 중첩되어 들여쓰기가 엄청 많아지고, 래퍼 펑션이 너무 길어서 전체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리액티브 옵 1으로 시작하는 플랫맵과 리액티브 옵 2로 시작하는 두 번째 플랫맵은 내부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같은 클로저를 공유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네임스페이스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독성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의도치 않은 버그를 낳습니다.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원인을 파악했다는들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코드의 수정이 가해졌을 때 영향도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어 본 사람은 비슷한 형태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콜백 지옥이 바로 그것인데요. JS에서 프라미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전 함수의 응답을 이용해서 다른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콜백으로 그 함수를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단지 몇 개의 함수를 사용하기만 해도 들여쓰기 때문에 코드 가독성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미스를 ES6에서 도입하였습니다. 프라미스 체이닝은 then 체인으로 이전 함수의 결과값을 다음 함수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전 함수의 다음으로 실행할 콜백 함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값이 프라미스 체인을 따라 흐르면서 함수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프라미스 체인이 같은 들여쓰기 내에서 유지되고, 따라서 콜백 지옥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 클로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도 value 1, 2, 3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value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미스도 유저가 잘못 사용하면 콜백 지옥과 똑같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스텝 2의 결과를 이전 프라미스 체인에 이어서 내보내지 않고 새로운 프라미스를 시작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들여쓰기 지옥이 부활했습니다. 물론 유저의 잘못된 프랙티스가 아니라 value 1이나 value 2 같이 상위 체인의 결과물에 대한 레퍼런스를 하위 체인에서도 만약 참조하고 싶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첩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JS는 결국 async await을 도입하여 프라미스를 체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sync await을 사용하면 이전 결과물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후에도 들여쓰기 없이 계속 유지되고, 프라미스의 체인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라미스 체인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잘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코루틴의 async await로 자바스크립트의 async await을 비슷하게 지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바의 리액티브 스트림스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다양한 리액티브 체인 오퍼레이터들을 제공하여 스트림 패턴을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즉, JS의 프라미스 체이닝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체인으로 흘러가도록 신경 써주어야 하는 것처럼, 리액티브 스트림스를 사용할 때에도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통해 데이터가 스트림을 따라 잘 흘러가도록 해야 콜백 지옥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처음 살펴봤던 6번 중첩된 플랫맵을 2번으로 줄인 코드입니다. 리액티브 옵 1의 결과를 이용해서 리액티브 옵 2를 구독하고, 이 이너 플러스의 결과로 리액티브 옵 3라는 이너 플러스를 다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에서 JS 프라미스 체이닝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플랫맵을 닫고 다시 새로 열면 됩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스트림입니다. 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은 하나의 물줄기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느려졌다가 빨라지면서 흐릅니다.
간혹 격갈래가 생기더라도 격갈래가 몸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리액티브 스트림스도 똑같습니다. 메인 스트림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면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기존 스트림에 이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작업하던 스트림에서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시작하는 것은 강의 격갈래를 내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격갈래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격갈래가 몸통이 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격갈래로 빠지지 않고 최초의 스트림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가독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중첩된 플랫맵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 발표의 목적 중 50% 이상을 달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첩된 오퍼레이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콜백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미스와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스에서도 주의하지 않으면 들여쓰기 지옥은 언제나 부활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플랫맵을 너무 비대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중첩된 플랫맵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맵 내부의 로직을 적절한 오퍼레이터들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오퍼레이터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중 하나의 기능을 수정할 때 다른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반하여 코드가 변경에 취약해집니다. 첫 번째 코드는 하나의 플랫맵에서 리액티브 오퍼레이션 앱 A1, B1, A2, B2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A1의 결과는 A2와만 관련이 있고 B1의 결과는 B2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각 코드가 서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플랫맵 체인 안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고 A 기능을 수정하려고 해도 B 기능이 영향받지 않을까 매번 걱정해야 하고 정확히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는 A 기능을 담당하는 A1, A2가 B 기능을 담당하는 B1, B2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오퍼레이터에 담긴 모습입니다. 한 오퍼레이터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도 수월하고 내부의 매퍼를 메소드로 추출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주의할 것은 들여쓰기 지옥과 같은 명백한 안티 패턴이 아니라면 단일 책임 원칙을 위해 오퍼레이터를 분리하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범위로 묶을 것인가에 따라 A 기능과 B 기능을 한 오퍼레이터에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두 오퍼레이터로 분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둘 사이의 손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도록 분리하기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플랫맵으로만 작성된 코드를 다양한 리액터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플랫맵이 엘리먼트를 이용해 이너 플럭스를 새로 구속했던 것과 달리 맵은 단순히 동기적인 매퍼 펑션을 이용해 엘리먼트를 다른 타입 및 값으로 변환합니다. 인풋 값에 대해 1을 더하는 매퍼 펑션을 쓴다면 인풋 플럭스로 -1, 0, 1이 들렀을 때 각각 0, 1, 2를 순서대로 내보냅니다. 즉, 스트림을 따라 흘러가는 데이터들을 어떤 시점부터는 다른 형상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플랫맵으로만 된 코드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퍼 내부에서 모든 로직이 id가 아니라 UID를 참조하고 있다면 그때는 맵으로 분리하는 편이 가독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맵 오퍼레이터를 통해 id를 UID로 바꾸는 로직을 분리하면 플랫맵 내부의 매퍼 펑션에서 온전히 이후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UID라고 새로 이름을 붙여줄 필요 없이 id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변수명이 줄어듭니다. 변수의 맵 변환을 해도 원래 변수명이 나타내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유지하는 게 코드를 이해하는 데 더 수월합니다. 맵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스트림의 동기적 변환만을 위해 새로운 모듈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코드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따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if문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reactive op을 방출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synchronous한 값을 방출한다면 따로 분리하기 쉽지 않겠죠. 또 두 컨텍스트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맵 안에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어넥스트입니다. 두어넥스트의 마블 다이어그램을 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호가 있습니다. 이 CPU처럼 생긴 기호는 사이드 이펙트, 즉 리액티브 스트림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별개로 실행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기호가 아웃풋 퍼블리셔의 화살표 왼쪽에 있으면 언넥스트 이전에 건슘된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언넥스트 이후에 트리거된다는 뜻입니다. 두어넥스트는 엘리먼트에 대해 사이드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언넥스트 컨슈머로 엘리먼트가 전달되면 사이드 이펙트 효과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그대로 다운스트림으로 방출합니다. 보통 두어넥스트는 로깅할 때 주로 쓰입니다. 로그를 남기는 코드는 일반적으로 스트림과 관계없는 사이드 이펙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랫맵과 분리하면 비즈니스 로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로깅 코드가 스트림 엘리먼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 사이에 관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강박적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가독성을 위한 작업이고 기존 코드가 가독성에 더 도움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필터는 자바 8에서 도입된 스트림의 필터와 거의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엘리먼트에 프레디컷을 적용해 true인 경우에는 그대로 방출하고 false라면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셔의 모든 엘리먼트의 프레디컷이 false라면 바로 컴플릿 시그널이 전달될 것입니다. 플랫맵 내부에서 if문을 통해 empty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다면 필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왼쪽 코드에서는 -1인 경우에는 empty 시그널이 방출되고 0이나 1인 경우에는 reactive of의 결과물이 방출됩니다. 오른쪽 코드에서는 -1, 0, 1의 플럭스 중 0 이상인 0과 1만 걸러내고 reactive of를 적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림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코드는 절차제형적인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id가 0보다 작다면 그리고 id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운스트림에서는 id가 0 이상인 경우만 흘러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미묘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필터는 필연적으로 empty 퍼블리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empty 퍼블리셔인 경우를 무시하고 코드를 짜다가 스트림 내의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기본값을 제공해주는 디폴트 if empty나 스위치 if empty와 같은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왼쪽과 같이 플랫맵 if문 안에서 empty가 아닌 퍼블리셔를 반환하는 경우 필터와 스위치 if empty를 통해 분기 처리 로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구현의 시멘틱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리액티브 OB의 empty 퍼블리셔를 반환하면 왼쪽 코드에서는 그대로 empty가 되지만 오른쪽 코드에서는 에러 시그널이 방출됩니다. 메소드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한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필터 외는 이너 퍼블리셔가 반환하는 불린 값으로 필터를 적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true인 경우에는 통과, false인 경우나 컴플릿만 방출되는 경우에는 차단합니다. 왼쪽 코드를 볼까요? input flux의 id로 name을 찾고 name이 존과 같은 경우에는 empty publisher를 방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eactive op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reactive op이 id라는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맵만 사용할 경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플랫맵으로 중첩이 생깁니다. 필터 웬을 사용하면 if문과
플랫맵 중첩을 동시에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id 값으로 네임을 찾고 네임이 존과 같은지 비교하는 로직이 다른 오퍼레이터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크 프레디컷이 길어지는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메소드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퍼레이터 내부의 람다를 메소드로 추출하면 내부 동작을 일일이 이해할 필요 없이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 그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파악이 쉬워집니다. 동시에 여러 리액티브 오퍼레이션을 호출하고자 할 때는 모노인 zip을 많이 사용합니다. zip은 여러 모노 소스를 동시에 구독한 후 튜플로 합쳐서 반환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플랫맵으로 여러 모노 퍼블리셔의 결과물을 같이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첩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zip은 여러 모노가 독립적일 때 사용하지만 만약 한 모노가 다른 모노에 디펜던트하다면 zipwen을 사용하면 됩니다. zipwen은 한 모노의 결과물로 다른 모노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 두 모노의 결과물이 모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getName을 호출할 때 id가 필요합니다. zipwen으로 서로 의존 관계가 있는 모노를 묶어서 이렇게 다음 스트림으로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zip에서 아쉬운 것은 여러 소스 퍼블리셔의 결과가 튜플에 담겨 다음 스트림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리액터 애드온의 리액터 엑스트라 패키지의 튜플 유틸스타 펑션은 이 작업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튜플이 담긴 값들을 다시 꺼내서 변수에 할당할 필요 없이 전달된 값들을 컨슈머 람다로 바로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팁을 튜플 유틸스타 펑션과 함께 사용한다면 코드 작성이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두원 넥스트는 엘리먼트에 싱크러너스한 사이드 이펙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리액티브 사이드 이펙트를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레이 언틸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노의 딜레이 언틸 오퍼레이터는 인풋 엘리먼트에 리액티브 체인을 적용하고 원래 들어온 엘리먼트를 그대로 다시 방출합니다. 플럭스의 딜레이 언틸 오퍼레이터는 다만 사용하는데 약간 주의해야 합니다. 첫 엘리먼트의 이너 퍼블리셔가 컴플릿 시그널을 보낸 이후에야 플럭스의 다음 엘리먼트에서 이너 퍼블리셔를 구독합니다. 즉, 플랫맵 오퍼레이터처럼 각각의 플럭스의 각각의 이너 퍼블리셔가 컨커런트하게 구독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성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티브 사이드 이펙트를 딜레이 언틸로 구현한 코드인데요. 아우터 퍼블리셔가 모노일 때는 상관없지만 플럭스일 경우에는 컨커런트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시성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플랫맵과 된 리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퍼레이터들을 둘러보다 보면 간혹 같은 오퍼레이터인데 포스트픽스로 딜레이 에러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오퍼레이터들은 이너 퍼블리셔에서 에러 시그널이 전달되면 그 즉시 요청을 캔슬하고 다운스트림으로 에러 시그널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딜레이 에러 오퍼레이터들은 이너 퍼블리셔 중 하나에서 에러 시그널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너 퍼블리셔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에러 시그널을 방출합니다. 보통 이너 퍼블리셔 중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를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제 실전 예제를 통해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을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리팩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대충 이 코드가 뭘 하는 코드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알림을 보내는 코드고요. 각 채널을 순회하면서 채널에 대해서 알림 설정을 가져오고 가져온 설정을 바탕으로 파람스, 즉 이제 알림 파라미터들을 가져오고 그 알림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알림을 보내는 건데요. 기록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알림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알림을 보낼 대상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 알림을 보낼 대상들에 대해서 알림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후처리를 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처음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너무 길죠. 네. 한 메소드가 너무 길어서 로직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여쓰기가 너무 많죠. 이 들여쓰기가 많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맵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플랫맵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리액티브 체인이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들여쓰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리액티브 체인을 따라가면서 코드를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피토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플랫맵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일 처음 플랫맵이 등장한 이유는 뭐 채널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널이 이 람다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람다 첫 번째 초반 부분에서도 이 채널이 필요로 하고 뒤쪽 마지막 부분에서도 채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인 리액티브 체인을 끊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액티브 체인을 끊고 새로 시작하면 그 새로 시작한 체인에서는 기존 이 채널에 대한 레퍼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이 채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첩된 구조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이 파람스 그 다음 플랫맵에서는 이 파람스를 위해서 새로운 플랫맵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파람스도 요 플랫맵 내부 매퍼 펑션 전체적으로 어, 레퍼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첩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 다음 리액티브 체인은 이 플랫맵에서도 파람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플랫맵을 시작하면 또 이제 중첩이 되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then return을 이용해서 그 다음 체인으로 파람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전체적으로 채널과 파람스라는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랫맵이 두 번 중첩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zip 모노의 zip이나 zip when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zip과 zip when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플럭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널에 대한 플럭스를 가지고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zip을 하게 되면은 다른 플럭스와 이제 1대1 관계로 매핑을 해서 다음 플럭스로 넘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만들어진 이 모노의 파람스와 이 플럭스에 대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곱하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모든 채널, 이 플럭스의 모든 채널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파람스를 하나하나씩 매핑을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zip이나 zipven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맵을 사용해서 파람스를 가지고 튜플을 만들어줍니다. 채널과 파람스에 대한 튜플을 만들어서 다음 리액티브 체인으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리액티브 체인을 한번 끊고 새로운 리액티브 체인을 그 다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튜플을 꺼내야 되니까 튜플 유틸스를 쓰면은 쉽다고 했었죠. 튜플 유틸스로
꺼내는 작업 없이 바로 채널과 파람스를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퍼 펑션 내부에서는 채널과 파람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중첩된 플랫맵 없이 한 번의 플랫맵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중첩 구조를 한 번 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거를 이제 안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 파람스 내부에 있는 매퍼 펑션 내부에 있는 이 녀석들을 옮겨주고요.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후처리 로직은 그냥 어차피 이 파람스로 다음 리액티브 체인으로 전달되니까 요거는 여기에 연결돼서 붙여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컨커런시 설정해주고 연결을 해주면 보시면 딜러쓰기가 한번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람스 그 다음 이제 로직은 파람스를 이제 순회하면서 로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파람스를 가지고 플럭스를 만들어서 파람스를 이제 하나씩 꺼내가면서 로직을 이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깅할 때는 이제 두어 넥스트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여기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할 필요 없이 플럭스 체인 내부에 로깅을 같이 해주면 훨씬 깔끔하게 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깅 코드를 두어 넥스트 안에 넣고 이것도 이제 P 대신에 그냥 파람이라고 풀네임을 써주면 좀 더 좀 더 가독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액티브 체인의 사이드 이펙트인데 파람은 그대로 이제 그 다음 체인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히스토리를 쌓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히스토리를 쌓는 로직이 이제 리액티브하게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플랫맵과 된 리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딜레이 언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딜레이 언틸을 사용하면 플럭스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방출된 엘리먼트의 사이드 이펙트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출된 엘리먼트의 사이드 이펙트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람스가 여러 개가 이제 전달이 됐을 때 동시에 히스토리를 쌓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플랫맵 같은 리턴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로직이 이제 어, 결국에는 관리자 알림을 보내고 싶은 로직인데 사람의 어드민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알림을 보내고 만약에 관리자 알림이 딱히 없다 그러면은 그냥 모노 저스트로 파람을 방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보고 뭐 필터 스위치 if empty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필터 스위치 if empty나 아니면 디폴트 if empty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이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약간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매퍼 펑션 내부에서 리턴해주는 값의 타입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어드민 알림을 보내는 요 샌드의 리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람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트링과 파람 즉 요거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파람입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파람과 스트링 간의 타입 불일치가 생겨서 보시면 타입 인퍼런스가 플럭스 오브젝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음에 then이 아니라 플랫맵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오브젝트의 타입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플랫맵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전달된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플랫맵의 매퍼 펑션 내부에서 뭔가를 이제 리턴할 때는 항상 그 리턴되는 값의 타입을 웬만하면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이게 젠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뭘 전달을 해두든지 이제 상관없이 새로운 체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이제 어, 크게 의미가 없겠죠. 뭘 리턴하든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타입을 일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는 다음 체인에서 파람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두 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then 리턴으로 파람을 돌려줘서 두 개 간에 이제 리턴 타입을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필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듯이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파람을 가지고 파람의 get 어드미 메시지가 이제 true일 경우에만 다음 리액티브 체인을 동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파람의 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제대로 적용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이제 제가 밑에 거를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필터 그러니까 이 파람이 파람의 어드민 메시지가 블랭크가 아닐 경우에만 이제 앞으로 쭉 필요할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파람을 그냥 필터해서 넘겨버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람이 널이라던가 뭐 널일 리는 없겠지만 그런 뭔가 파람이 이제 발리드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필터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여기서는 덴체인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드민 메시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저를 순회하면서 알림을 보내고 싶은 거죠. 이 파람을 이용해서. 물론 여기서는 파란색을 새로 쓰고 있어서 여기서 전달된 파람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로직이 변경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만약에 벤이 아니라 플랫맵을 쓰는 것처럼 네, 로직이 변경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필터를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만 이제 리팩토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플랫맵이 전부 다 넘어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유저에 대해서 이제 알림을 보내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필터된 알림은 가지 않은 거죠. 이 필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렇게 필터를 걸 때는 항상 그 뒤의 로직이 뭐 변경될 여지도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필터를 쓰게 되면 뒤에 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생각지 못하게 파람이 필터돼서 건너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만약에 이 파람을 뒤에서 쓸 여지가 있으면 리액티브 체인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if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쓰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요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고, 그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then 리턴을 통해서 파람을 어, 돌려주는 리턴 타입을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zen 체인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이제 알림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도 그냥 플랫맵 체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젠 체인이 아니라 그냥 플랫맵 체인 이용해서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젠 체인을 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한번 해볼게요. 플랫맵 이용해서 사람을 가지고 선 유저 서비스 채널 한 다음에 뭐 그러면은 이제 사람과 채널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있으니까 아, 유저 아이디겠죠. 유저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네. 예, 요렇게 하면은 사실 예, 요거 하고 있는 걸 그냥 요렇게 쓴 거니까 예, 훨씬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플럭스의 파람 체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람이 플럭스로 전달이 된다. 즉, 파람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유저 서비스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파람스에 대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저 서비스를 그냥 한 번만 호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호출을 하면 되는데, 이게 플럭스의 체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는 비록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외부로 이제 요청이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작성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센체인 이용해서 한 번만 호출하도록 이제 바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람스에 대한 어,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저 가지고 파람스 대한 플럭스 체인을 그래서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플럭스 체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각 파람에 대해서 알림을 보내는 이런 로직인데 여기서 굳이 zen 리턴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뒤에서 어차피 파람스에 대한 거는 여기서 쓸 거니까. 그래서 zen 지워주고 이거는 플럭스로 리턴돼서 zen 메뉴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zen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거는 일단 좀 디퍼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또 보시면 또 플랫맥이 두 번 중첩이 돼 있죠. 플랫맥 두 번 중첩되는 걸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깨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샌드하는 요 로직을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노티피케이션 파람 요거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람에다가 유저 아이디를 갈아 끼는 이 부분을 맵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끊고 새로운 플랫맵 체인을 다시 시작하면 어, 네, 얘는 이제 새로운 플랫맵 체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user ID 해서 여기서 맵 체인으로 한번 끊어주고 그럼 새로운 체인에서는 신규 파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바로 알림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서 받아주고 그리고 요거는 축약이 가능하고요. 물론 뭐 플랫맵과 맵은 이제 중첩이 됐지만 이 핵심 로직인 샌드 로직은 또 분리해서 새로운 플랫맵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됐고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후처리 부분인데요. 네, 파람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아서 여기서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뭐 필터를 하고 그 중에 앞에 있는 게 있으면 컨피그를 업데이트 해주고 만약에 앞에 있는 게 없으면 그냥 파람스를 똑같이 뒤로 넘기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입이 두 개가 이제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얘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컨피그를 반환하는데 얘는 파람스를 반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파람스 반환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서 이게 이제 마지막 체인의 끝이니까 굳이 여기서는 뭐 파람스 반환하지 말고 그냥 MT 떨궈줘도 어,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트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플럭스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flux.from iterable 해서 파람스 네, 하면은 파람스 스트림이 아니라 플럭스로 바꿔줘서 동작을 하게 만든 거고 플럭스의 필터와 스트림의 필터는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됐고. 네, find first는 플럭스에서는 스트리밍 find first는 이제 플럭스에서는 next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xt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캔슬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고요. 그래서 넥스트로 이제 모노로 전환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에 대해서 바람을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노티피케이션 컨피그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해주고 어, 그다음에 만약에 널일 경우에는 원래 그냥 파람스를 반환하는 로직이 있으면 굳이 뭐 반환이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끊고 뭐 널일 경우에는 그냥 MT로 가게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해줘. 여기서 리턴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이거 굳이 모노 디퍼로 안 감싸주고 그냥 이 플럭스 요 자체를 벤체인 안에 넣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훨씬 깔끔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꿨지만 여전히 메소드 길이가 길죠. 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메소드는 뭐 분리를 해주는 게 훨씬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채널과 파람스를 만드는 이 부분을 이제 메소드로 먼저 리팩토링을 해보면 채널 and 파람스 하고 이 부분도 이제 꺼낼 수 있겠죠. 그것도 send admin message 고 이거 실수했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해야 돼. 해서 send admin message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샌드케이션. 그 마지막 부분도 업데이트 컨피그 되겠죠. 업데이트 노티피케이션. 이러면 이것도 이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줄이 넘었던 코드가 열 몇 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내용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get 채널 앤 파람스, 채널과 파람스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채널과 파람스를 가지고 와서 파람스에 대해서 플럭스를 만드는데 플럭스에서 이제 로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를 쌓고 그 다음에 어드민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 알림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후처리로 노티피케이션 컨피그를 업데이트 해준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메소드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플랫맵 체인을 리액티브 체인을 2뎁스 이상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되게 되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메소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리액티브 체인을 따라가면서 메소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내부 동작이 뭘 하는 건지 대충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 샌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이 메소드를 리팩토링을 해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랫맵 중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플랫맵이 너무 많이 중첩되면 들어쓰기가 많아져 가독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오퍼레이터의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오퍼레이터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변경에 취약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퍼레이터들을 소개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더 좋은 리액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읽기 쉬우면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 버그를 찾기도 쉽고, 변경하기도 쉽습니다. 리액터의 타입 지원은
타입 지원과 다양한 오퍼레이터의 지원 덕분에 대충 만들어도 컴파일 에러가 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작동은 하지만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앞으로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주로 쓰이는 리액터 오퍼레이터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들은 리액터가 제공하는 200여 가지의 오퍼레이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만으로는 매끄럽게 작성할 수 없는 코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리액터 레퍼런스의 어펜딕스 A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모노와 플럭스의 자바독을 뒤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레퍼런스의 설명과 마블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해당 오퍼레이터의 기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블 다이어그램을 보다가 모르는 기호가 나왔다면 어펜딕스 B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노와 플럭스의 스트림을 세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싶을 때에는 스텝 베리파이어, 테스트 퍼블리셔, 퍼블리셔 프로브 등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리액터 레퍼런스의 테스팅 챕터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발표에서 사용한 도표들은 프로젝트 리액터 닥스의 다음 부분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